보면서 그런 생각 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부동산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이 또 마케팅의 영역으로 봤을 때 규제가 너무 막혀 있었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있었겠지만은 살 수 없을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광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갑자기 들어와서. 우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최근에 이제 금리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사는 거를 많이 막는 규제가 그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사람들 있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된 거는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규제가 다 풀리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의 영향보다는 아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위축이 많이 되지 않나 싶었어요. 심리가 예.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다. 이 심리가 이제 지배하게 되면은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제가 모신도시 이 고덕은 아니고 모신도시를 봤는데 신도시. 네. 거기는 이제 대장 아파트가 뭐 한 18억까지 올라갔었어요. 9평이.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뭐 18억이 있고 뭐 14억, 15억 이런 아파트 동탄이네. 동탄 아니까. 송도 송도네. K 신도시네. K 신도시. K. 근데 어. 광명? 아니 광명 아니고. 계속 맞추려고. 예, 죄송해요. 예. 아, 그 네네. 신도시에서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최근에 거래 취소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거 말고 최고점에서 18억 매물들이 1년 뒤에 거래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그게 특정 단지만 아니라 5개 단지가 다 취소가 됐어요. 고점 물건들이. 이런 거 보면서 뭔가 그런 세력도 있는 건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이 빡 올랐으니까 지금 아래 있는 매물들은 이제 지금 싼 가격이니까 빨리 사라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때 취소됐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1년 반 지났을 때 지금 딱 취소시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네. 얼마 남지 않았다 매물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특정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열기가 엄청 과열되었을 때 한정판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이죠. 그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제 3억짜리 주택이라면 3억 2천 거래되면 다음에 3억 3천 거래되고 3억 4천 거래되고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이게 맞는 건데 맞아. 어느 날 이제 호재 뉴스가 딱 떴다고 해서 그 다음 날 3억짜리가 5억의 거래, 5억의 거래를 찍어서 실거래 신고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 연도에 거래 취소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를 올려놓고 나머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머지 것도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22년 7월 8월 경에 취소건이 엄청 많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세력이네요. 네. 그런 거는 조심해서 걸러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세력은 없다. 이거 다 정상 거래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 반 뒤에 취소를 6개 단지인가 동시에 취소해버리니까 이건 무조건 세력이 있구나. 여기서 신경과학을 얘기를 했잖아요. 신경 마케팅, 뉴로 마케팅 얘기를 했잖아요. 네. 뉴로사이언스라고 그래가지고 뇌과학자들하고 이 마케팅을 이제 그 접목시킨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열돼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경을 쓰고 딱 보면은 우리가 사람 눈을 볼 때도 왼쪽 눈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오른쪽 눈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열된 것 중에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게 이 안경은 내 눈동자를 바라보니까 잡아내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진열돼 있는데 사람이 눈이 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에 가장 비싼 거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그 이익률 높은 것들을 비싼 거나 제일 재고가 많거나 안 팔리거나 뭐 이런 것들. 마케팅에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렇죠. 이 CCTV가 또 뭐 10년 전에 나온 건데 백화점 들어가면은 맞아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부터 해가지고
이게 딱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CCTV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마케팅을 전략을 짠다는 것도 저도 그 쇼핑의 과학 그 그쵸. 쓰신 그 저자분도 나와서 그 쇼핑의 과학에 네네. 대한 쇼핑의 과학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보니까 집에 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맥주를 먼저 산 사람이 땅콩을 살 확률, 네. 땅콩을 먼저 집은 사람이 맥주를 살 확률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 동선도 그렇게 이제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마트 같은 곳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돌게 동선을 맞아요. 맞췄잖아요. 그래야 이제 오른손 장을 이렇게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진열을 되는 그 배치되는 것도 확률이 높은 것들부터 먼저 하고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좋아할 만한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뭐 곰탕 오래 먹듯이 최대로 뽑아. 최대로 뽑아 먹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제일 표본이 이케아잖아요. 이케아. 네. 들어가면은 출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나오겠어요. 그 바닥에 보면 네. 그 화살표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나왔던 상품 또 나오고 나왔던 상품 또 나오고 그쵸.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짓게 되는 맞아요. 이제 그 마케팅이 진짜 배고파서 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네. 먹어라. 거기도 밥은 싸요. 그쵸. 맞아.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있어요. 얘기하셨던 아이들 용품 네. 그 딱 하고 나서 이제 딱 에스컬레이터 나오고 캔들은 그래도 1,000원짜리 캔들을 무조건 사가지고 옵니다. 저는 가면은 항상 990원짜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마케팅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그 이 은행 시스템 그리고 이 마케팅 돈을 써야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이막스고 네. 그러면 우린 자본주의는 어떤 거냐? 한번 자본주의 좀 써머리 한번 네. 해볼까요? 캐시카우님 한번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요. 제가 근데 이 책을 네. 3주 전에 읽어갖고 구매를 합니다. 아니 그냥 잔상 네. 내가 생각한 자본주의에 대한 잔상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이 개입하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시장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끔. 저도 제가 느낀 점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은행은 결과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복사하는 기관이잖아요. 돈을 복사하고 이걸 대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갖게 되면 누군가는 파산하게 되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한 경쟁에 던져져 있는 이런 형상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해야 내가 이제 파산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점점 물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단위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 테고 이 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단지 이제 은행에만 넣지 않고 다른 투자 방향으로 해서 파산은 면하자. 자유경제 체제에서 우리도 살아남아야겠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자빠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본주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목차에 나가셨어요. 목차에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부자빠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냥 잘 요약해 보면은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 네. 그 빚을 갚아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파산해야 되고 그쵸.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고 자본주의 하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떠올리는 반대적인 개념을 사회주의.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네. 이제 떠올리잖아요. 아 이게 참 그 뒤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말을 하긴 했던데 일단 자본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상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없는 자본주의가 불완전한 건 맞지만 자본주의를 또 넘어설 만한 어떤 제도는 없다. 맞아요. 그렇게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그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되게 탐욕적이다. 자본가들은 악하다. 빚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 막 이렇게 제가 편견에 빠져 살아왔던 게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부가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다시 이제 자본주의가 고개를 들고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또 과거에 그 망령들이 자본주의를 배척했던 망령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그러잖아요. 야, 좌파라 그러면은 너 빨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 저도 사실 그런 말 많이 해요. 예, 아무튼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가 분명히 있고 이 자본주의로 인한 금융 위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10년 전에 여기서 나온 거. 맞아요. 돈을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높아지고 네.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또 금리를 높이고 그러면 또 다시 또 디플레이션이 올까봐 다시 또 풀고 그쵸. 찍어내고 네. 지금 이제 뭐 계속 이러지도 반복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하고 뭐 비둘기냐 매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진짜 처방을 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신용 창조만 하는 그 위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 아까 그 고킬님이 말씀하신 게 좀 공감이 갔던 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 디플레이션이 오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가 있으니까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왜 저한테는 질문 안 하시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딱 한마디로 의자 뺏기다. 사실은 MC라서 제가 감히 그래 무슨 말인지 죄송합니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흔희 언니님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빌려 얘기를 하자면 의자 뺏기다라는 의자 뺏기. 게를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좀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고 싶은데 누가 먼저 앉냐 좀 그런 문제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기 위해서 먼저 가야 되지 않나. 책을 읽고 나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앞으로 우리 아이한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그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구할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를 그렇죠.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는 가장 먼저 던진 게 금융 위기는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노동이 최상의 가치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나눠 볼까요? 너무 좀 디테일이 되나? 책을 너무 최근에 읽으셔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갔어. 1시간 전에 읽으셔갖고 지금 자신감이 이렇게 너무 파트 4, 5는 불과 30분 전에 읽었죠. 국부론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부론이랑 맞아요. 여기 자본론, 칼 마르크스가 써놓은 자본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와 하이에크. 그쵸. 왜냐면 이게 똑같은 말을 누가 했었냐면 우성님이 쓴 책이 뭐였죠? 부의 부의 인문학. 네, 맞아요. 나온 분들이 국부론에서도 나왔었던 많이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그 부의 인문학을 다시 되돌려 보시라 그러고 잠깐 짧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예, 이제 걸어야겠네. 네. 국부론에 대해서 한번 혹시 설명해 주시면 국부론 네. 어렵던데. 제 책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저 9% 책 주문했어요. 주문하셨어요? 저는 이제 하이에크를 하실래요? 하이에크 완전 그 네. 사랑에 빠져 있어갖고 사랑에 빠져. 한번 고켈님이 이제 국부론 한번 사실 제가 말을 따라놓고도 이게 중요한 맥락이라고 알겠는데 맞아요. 중요해요, 설명을 이게. 하기가 좀 쉽지 않죠. 힘들어가지고 이제 국부론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성경 이후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맞아요. 이제 여기 묘사가 돼 있고요. 국부론을 표현을 할 때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쓴 책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여기 유명하신 에이먼 버틀러 써 있어요. 네, 영국 아담 스미스 영국 소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이 지금 보면은 칼 마르크스도 그렇고 이제 다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빈민을 향한 이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연민에서부터 맞아요.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들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진 않은데 유물론과 네. 정신론.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따랐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깔고 시작을 네.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이제 만들게 된 첫 번째 지점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국부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농민 계층과 장인 계층, 그러니까 뭐 상공인 계층, 그러니까 비생산 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농민은 생산 계급이고 이제 장인이나 상공인은 비생산 계급, 그리고 소유자 이 세 계급으로 나누고 이 세 계급을 사이를 돈이 돌면서 화폐가 이 돌면서 이거를 생산물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가 부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얘기할 때 국부론을 많이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냐 투기냐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을 사서 거기에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뭔가 이제 상품이 나오게끔 하면은 이거는 투자가 되는 거고 땅만 샀다 팔았다 하면은 투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기준을 삼는 게 이 국부론에서의 이 예시를 많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노동을 해서 식량과 원료를 이제 생산을 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지만 성장한다라고 이제 국부론에서 설파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자본론. 네. 마르크스 얘기로 그냥 네. 넘어갈게요. 네.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부론에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국부론에서는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라고 요약을 합니다. 결국은 국부론은 이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이제 꿈꾸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는 부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원리다라는 걸 설파를 했죠. 근데 그것이 이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칼 마르크스의 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왜 나는 가난할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유물론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유물론이 이제 유물론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절대정신이라는 이제 정신론적인 어떤 주장이 있고 네. 이제 철학자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이 유물론은 이제 물질이 지배한다. 어떤 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을 물질이 지배한다라고 보는 게 관점이 유물론. 그 전에는 이제 정신이 이런 이제 물질을 지배한다는 식으로 예전에 다른 철학자들은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제 개념 같은 것도 물질을 뺏어버려서 이제 개인의 어떤 소유보다는 이제 국가가 이거를 다 하고 같이 분배하고 그렇게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까지 넘어가는 그 자본론을 이제 마르크스 형님이 만들어내셨죠. 자본론은 제가 좀 더 처음에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노동자가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본가는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엄청나게 추구를 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노동자가 아니라 더 빠르게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기계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고. 기계로 대체된다고 하면은 노동자가 설 자리를 잃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갈 거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많은 기계로 많은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자본가도 망한다. 그리고 맞아요. 그 실업자가 된 그 노동자들은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참다 못해 뭐 혁명을 일으킨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완전히 반대로 비판하면서 이제 진짜 자본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마르크스 형님은 계속 주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똑같아요. 그 인류애가 넘치신 분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인간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어떤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제 방식을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죠. 두 분 다 시작은 빈민에 대한 연정으로 시작했죠. 네 결국은 이제 전쟁까지 갔죠. 그렇죠. 네. 이념이 아예 바뀌면서.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마르크스, 네. 네, 마르크스의 이론이 결국은 이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꾸 최근 들어서도 마르크스가 이게 추앙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히 우려스럽다. 네. 그 결론적으로 네. 칼 마르크스 자본론을 쓰시는 게 착취하는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착취하는 자본주의, 맞아요. 이 자본주의가 뭐 잘못된 건가? 현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이게 맞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책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지 자본주의 나 처음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왜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일단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이라든지 뭔가 안정된 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면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험이고 이걸 했을 때 내가 또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창의성을 억누르고 가버리니까 더 이상의 이제 경제라든지 우리가 이런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복지를 많이 해줘야지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을 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복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 개인적으로는 복지 자본주의가 그 케인즈 이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은 최소한의 네네. 돈이라든지 지금 그런 주장하는 네네.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케인즈 이론이랑 그 말씀하신 이제 복지 자본주의랑 거의 동일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 대신 최소한의 뭔가 돈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 지불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이런 악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둬라.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거의 다 잡혔는데 이제 이 금리를 더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경제가 어려워져도 인플레이션은 금리는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살아 있었으면 무한정 복지를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우리 지난번 책에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복지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는 케인즈와 결이 같다라고 보셨다. 아까 이제 흔현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는 조금 더 창조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좀 더 발전하고 다 같이 잘 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예전에 부자의 자녀들이 모험이나 좀 더 리스크가 큰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높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은 이제 실패했을 때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런 도전 자체를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다시 갔을 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정 추구형으로 가고 이는 창조성을 억누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창조성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면 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상한선도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결국은 좀 다 같이 잘 사는 자본주의가 완성이 돼야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로 마무리는 지긴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 복지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자꾸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세세하게 복지로 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였더라고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나눠서 저소득층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경기가 돈다. 왜냐면 이렇게.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다수가 많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죄송한데 말장난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할. 퍼주기식 복지는 또 여기서는 또 반대하는데, 그죠? 아 맞아요. 퍼주기식은 아닌데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생산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이거 뭐지? 아니 복지가 필요한데 뭐지? 그러니까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러면서 상상을 해가겠죠. 우리 평택에 이 인구 30만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도시를 맞아. 평택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많은 돈들이 경기가 살아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지금 60만을 넘어서 이제 70, 80만을 올라가고 있는 이 평택의 지금 현상이 여기서 말하는 복지 자본주의가 아닐까. 복지 자본주의가 살짝 돌려서 이게 그냥 자본주의 같아요. 그게. 그죠? 네. 결국 또 그쵸, 약간 네.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방비보다 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그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케인즈 얘기하셨지만 결국 큰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수요를 많이 늘려줘야 된다. 해서 그 대공황을 이렇게 타파하기 위해서 네. 그때 뉴딜 정책에 케인즈의 그 이론들이 있겠고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케인즈식의 이 네. 복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복지 자본주의로 돌아가는데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지 자본주의다.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게 뭐지? 좀 상반되죠.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청년들은 실패할 권리가 있다. 네. 빠르게 실패해봐라. 간디가 그때 네. 얘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패할 권리나 이런 실패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푸는 복지 말고 이런 실패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복지가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엄청나게 지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이제 청년들의 이런 공간을 하나 주고 여기서 네가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 갖고서 그 구상해 오면 이런 형태 지산에다가 다 한 칸씩 거의 무상으로 대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지원금 받으면서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 복지가 아닌 젊은 층 청년들에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가 좀 복지 자본주의 같다라고 느꼈었어요. 저 요즘 광고 보는 줄 알았어요. 어때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실패해도 된다. 지원해줄게. 이거는 정말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전 좀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냥 벼랑 끝으로 가야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죽기 살기지. 너 이거 못하면 죽어. 이렇게 가야지. 저는 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그 가슴이 없나 봅니다.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1년 전인가 한번 제가 도서관에 자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시립도서관 꼭대기층에 실버 카페가 있었어요. 실버 카페라 해갖고 어른들 네, 어르신분들이 네. 카페 음료를 해주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시에서 실버 카페가 있었는데 취지는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좀 더 고퀄리티의 그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가면은 느리시게. 이제 어르신분들이 타주는 거 그 일단 맛이나 그런 게 좀 떨어졌었고 그리고 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그냥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후속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놓고 네. 이렇게 뭔가를 더 많이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딱 이 지금 나온 그 복지 관련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갖고 고켈린 말씀처럼 저는 벼랑 끝에 네모라서 모두가 다 정신 차리면은 좋은 세상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어떤 제도와 지원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해주고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카톡방에서 플루토스님도 과거에 전주에서 그런 사회적 기업도 해보셨다고 하셨고 우리 방에 리얼님도 서울대 박사보단 지산 그분도 벤처 지원 받으셔가지고 네. 하셨었고 저 역시 과거에 그런 지원 제도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쵸. 근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은 흔히 언니가 더 지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스스로 각성해야 되고 스스로 의식을 끌어올려서 네. 실천해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아무리 먹어라 해봤자 안 먹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어떤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복지와 저는 정말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지역이 있어요. 네. 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지역이 있어요. 네. 아예 신청률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 더 잘 살까요?
후자. 네, 후자였어요. 부자죠. 이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지를 외면하면 안 되고 반대로 이런 관점도 있죠. 우리 아프리카나 이런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작정 주는 것보다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지어주고. 계속적으로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뭐 재봉틀 예전에 우리나라도 YMCA 네. 같은 데서 재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기술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율도 낮추고 정말 그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복지 자본주의 참 어렵네요. 결론은 이 간절함이 없으면 네. 이게 소중한 건지 내가 뭔지 이렇게 깨닫기는 힘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논리를 확증해줄 수 있는 네. 책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니까 좋아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빚지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고 이게 이런 위기의 연속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부자 상황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죠. 네. 자본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타파해야 되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이게 북토크를 하는 목적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부자상학교를 통해서 자본가가 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서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자본주의가 어떤 건지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이 복지 자본주의라고 딱 들었을 때 이거 괜찮네라고만 생각을 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고 이런 이제 은행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의 복지 자본주의를 딱 들었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좋지만은 않다. 네. 저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 다른 때보다 저희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맞죠? 진짜 사실 얘기들이 정말 많았던 거. 왜냐면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어떻게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앞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좀 아쉬워요. 저희가 오늘 네. 자본주의 얘기를 좀 더 네, 길게 할 수도 많이 나눴던 있는데 것 같아요. 3부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 그렇다고 다른 것도 네. 하시지. 아까 저희가 다음 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미리 한번 했었잖아요. 했는데 이 북토크를 뭐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했지만은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 베스트셀러들도 많잖아요. 네. 이미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지금 이제 이런 시기에 읽어보면 딱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서 아까 고켈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책을 추천을 받았었죠. 추천을 받았는데 또 고켈님께서 먼저 조금 읽어보셨죠 아마. 조금 읽어봤어요. 조금 읽어보셨어요. 네. 저희 20권 챌린지 할 때 네네네. 의식혁명 네 맞아요. 네. 의식혁명을 쓰셨던 그 박사님 쓰신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데이비드 호킨스. 네네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고 놓아버림. 예, 놓아버림. 제목부터가 좀. 네. 이거는 팬님이 강추하셨어요. 아. 부자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과도한 불안감. 그래서 그쵸. 투자하시는 분들은. 겁에 질려 있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기력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런 어떤 네.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상태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누가 봐도 현저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놓아라, 놓아버려라. 영어로 이렇게 surrender, 이렇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 영어로는 surrender예요. 완전히 항복해라. 그냥 다 놓아버려라. 까지만 받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 절망 이런 생각들을 에고에 지배받지 말고 그냥 이걸 깨트려 가지고 정말 자유로워지면은 그때 내 안에서 위대한 것일 수 있다. 뭐가 있다. 네. 아직 모르겠어요. 다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의식혁명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테크닉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안 읽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 마음 속에 있는 네. 이제 그런 심리, 그다음에 의식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분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아까 우리가 그 좀 더, 기억나세요? 긍정과 부정 해가지고 네네.
또 의식 수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식수준 단계 있었죠. 용기까지 올라갈 수 네. 있는 이제 맞아요. 용기 기점 150점이었던가. 네, 200점. 네. 맞아요. 200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정성을 아예 놓아버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의식평명이 어렵다면 놓아버림. 네. 맞는데. 네, 정의적 표현 좋네요. 네.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책으로 네, 놓아버림. 그래도 우리가 맞아요. 북토크 때문에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책은 읽어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이렇게 딱 읽게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북토크 촬영을 좀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왜요? 기간에 뭐랄까 루즈해져요. 일주일인데? 아니 이것도 방금 읽고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게 양다리를 좀 걸치세요. 원래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에 하려고 했는데 네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하루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루를 늦춘 거죠. 다음 주는 뭐 화요일 하니까 화요일 하니까 하루가 당겨진 거죠 네. 또.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일단 다음 주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음 주 가지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도 맞아요. 북토크 2권 갖고 하고 있어서. 이번 주인지. 네, 이번 주에요. 다들 지금 맞아, 이거 맞아. 말고도 독서 모임을 또 하시잖아요, 맞죠? 네. 하시죠. 그래서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동면 3기, 네. 2기, 3기 거기에도 제가 이걸로 어. 그러니까 거기서 먼저 이걸 먼저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같이 좀 하려고 그리고 그래야지 북토크 보시는 분들 구독자들도 열성 팬들이 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4기 분들도 듣고 계시죠? 네, 6기 분들도 다 네, 이걸로 맞아요. 맞추세요 그냥. 놓아버림.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북토크 채널을 네네. 우리 부자상한학교 출신들이 이제 기수별 독서 모임 할 때 맞춰서. 맞춰가지고 네. 우리 이번 주는 추천하면 이겁니다. 좋죠.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한번 채널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난 건 아니 촬영 끝난 거 아니죠? 자, 다음 주에는 저희 놓아버림 한번 놓아버려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놓아버려 네. 보고 한번 만나봅시다 저희가.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